지금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정유 설비가 줄줄이 멈춰서며 하루 생산량이 수십만 배럴씩 사라졌습니다. 글로벌 재고는 20년 만에 최저치, 석유 가격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혼돈의 한가운데 자원 0%의 나라 한국이 오히려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유럽 전문가들은 일시적 착시라며 비웃었지만 놀랍게도 미국 서부를 살린 항공유가 바로 한국산이었습니다. 석유 한 방울 없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지켜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미래의 연료는 무엇일까요? 지금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에너지 전문 기자 로버트 윌슨입니다. 54만 배럴. 미국이 하루에 잃어버린 석유 생산 능력이에요. 40만 배럴. 유럽이 같은 기간 놓친 수치였죠.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글로벌 석유 제품. 재고량 앞에서 저는 뉴욕 타임스퀘어의 전광판을 바라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빨간 숫자들이 끝없이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세계 경제의 심장박동 같았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편집장 데이비드가 제게 던진 질문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데이비드는 한국의 에너지 수출 증가율 차트를 제 앞에 던지며 물었죠. 석유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이런 수치를 만들어낼 수 있냐고요. 저도 그 순간 의아했어요. 차트 속 한국의 수출량은 전년 대비 300% 급증했더라고요. 월스트리트 저널 동료 기자들과 점심을 먹으며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의 반응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모두들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석유 없는 나라가 언제까지 버티겠냐는 냉소가 가득했죠. 특히 마이클은 한국의 국방비가 500억 달러인데 석유 수입비는 그 3배에 달한다며 혀를 찼습니다. 그날 밤 맨해튼 사무실에서 야근하며 한국 관련 자료를 뒤지다가 충격적인 수치를 발견했어요. 한국이 수입하는 석유량이 연간 30억 배럴. 하루로 치면 800만 배럴이 넘더라고요. 이 엄청난 양을 모두 해외에서 들여와야 하는 나라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런던 에너지 분석가 존 스미스와 화상회의를 하며 나눈 대화가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존은 한국을 두고 에너지 안보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표현했어요. 중동 정세 한 번만 흔들려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석유 제품 수출액은 작년 대비 40% 증가했고 특히 항공유 수출량은 세계 1위를 기록했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CNN 에너지 전문가 사라 톰슨이 방송에서 한 말이 제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사라는 한국이 무너지면 아시아 전체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까지 연쇄 타격을 받을 거라는 분석이었어요. 국방비 3배를 석유에 쓰는 나라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냐는 마이클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증도 커졌어요.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 에너지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일 후 제네바 국제에너지 포럼. 저는 세계 에너지 전문가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한국에 대한 진실을 찾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어요. 하지만 첫 번째 연사가 단상에 오르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유럽 정유업계 로비스트라스 요한센이었어요. 그의 차가운 눈빛이 참석자들을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요한센은 한국의 최근 성과를 일시적 착시라고 단정했어요. 자원 하나 없는 나라가 에너지 강국을 흉내낸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는 객석에서 그의 말을 들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방어적인 심리가 느껴졌거든요. 유럽 정유업계는 지금 몰락 직전이었습니다. 독일 바이어 케미칼은 작년 60억 유로 손실을 기록했고 네덜란드, 쉘도 정유 부문 구조조정에 들어갔어요.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석유 제품 수출로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죠. 요한센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갔어요. 한국이 반사 이익만 독차지하고 있다며 질타했습니다. 진정한 에너지 기술력도 없으면서 단순히 중동과 아시아 사이의 지리적 이점만 활용한다고 폄하했어요. 참석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맞는 말 같았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한 다음 일본이나 중국에 파는 게 무슨 대단한 기술이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센은 더 나아가 한국의 석유 의존도 수치를 제시했어요. 에너지 자립도 겨우 4%, 나머지 96%는 모두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나라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겠냐며 의문을 던졌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의 마지막 발언이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반짝이다 사라질 불빛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진짜 에너지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무너질 나라라고 단언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메웠어요.
휴식 시간에 다른 기자들과 커피를 마시며 나눈 대화도 비슷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 기자 피에르는 한국이 에너지 허브 역할을 한다지만 결국 중간상에 불과하다고 말했어요. 진정한 기술력은 유럽에 있다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기자 제임스도 한국의 정유시설이 아무리 크다 해도 원유 공급이 끊기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어요. 저 역시 그 말에 동조했습니다. 자원도 없는 나라가 오래 갈 리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거든요. 요한센의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도 비슷한 의견들이 쏟아졌어요. 노르웨이 에너지 전문가는 한국이 북해 유전 감산으로 생긴 틈새 시장을 노린 것일 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 제재로 생긴 공급 공백을 메운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였어요. 이탈리아 ENI 임원은 더 신랄했습니다. 한국 정유회사들이 환경 규제가 느슨한 틈을 타서 유럽 시장을 침범하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공정하지 못한 경쟁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한국의 성공은 정말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석유 한 방울 없는 나라가 에너지 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날 밤 뉴욕 본사에 보낸 메일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취재를 통해 허상을 벗겨내겠다고요. 무너지는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겠다는 각오로 가득했어요. 제네바에서 뉴욕으로 돌아온 지 2일 만에 편집장 데이비드가 저를 불렀습니다. 맨해튼 본사 47층 편집국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니 데이비드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데이비드는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시아 정유시장 취재를 위해 한국으로 출장을 가라는 지시였어요. 표면적으로는 아시아 에너지 허브의 현 주소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 한국발 에너지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였어요. 월스트리트 저널, 블룸버그, 로이터까지 모두 한국의 정유산업 성장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독자들이 혼란스러워한다는 민원도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데이비드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현지에서 정확한 팩트를 확인해 오라고요. 특히 한국 정유업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객관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다른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어요. 사실 저도 제네바 포럼 이후 한국에 대한 회의감이 컸습니다. 요한센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자원도 없는 나라가 에너지 강국 행세를 하는 게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항공편을 예약하면서 저는 이미 기사의 제목을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유업계의 허상 또는 버블 붕괴의 전조 같은 내용 말이에요. 독자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마저 느꼈습니다. 동료 기자 앤드류와 점심을 먹으며 한국 출장 얘기를 꺼냈을 때 그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앤드류는 한국이 석유 수입에만 연간 1,500억 달러를 쓴다며 혀를 찼습니다. 이런 구조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냐는 의문을 표했어요. 경제부 선배 기자 마크도 비슷한 견해였습니다. 마크는 2008년 금융위기 때 한국이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상기시켰어요.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면서 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나라 아니냐며 지적했습니다. 에너지 의존도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또 다른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한국 관련 자료를 정리하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1차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5.6%에 달한다는 통계였어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에너지 수출국이 될 수 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원유 도입선 현황이었습니다. 중동 의존도가 70%를 넘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이라크까지 모두 정치적으로 불안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은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JFK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은 분명 겉보기만 화려한 신기루일 거라고요. 석유 한 방울 없는 나라가 에너지 강국 행세를 하는 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어요.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편에 몸을 맡기며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사 초안을 미리 작성해 두려는 생각이었어요.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국 에너지 신화의 민낯이라고 쓸 예정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태평양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한국 현지에서 허상을 벗겨내겠다고요. 무너지는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해서 독자들에게 진실을 전하겠다는 각오로 가득했어요. 석유 없는 나라의 헛된 꿈이 어떻게 깨져나가는지 보여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내내 저는 한 가지 확신을 품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올 때는 분명 실망스러운 현실을 담은 기사를 들고 올 거라고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 3시간 만에 저는 울산 정유단지에 서 있었습니다. KTX와 버스를 갈아타며 도착한 이곳의 첫인상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130만 배럴. 하루 처리 가능한 원유량이 눈앞에 전광판에 떠올랐습니다. 15개 정제탑이 수십 층 건물처럼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미국 텍사스 휴스턴 정유단지에서도 본 적 없는 규모였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현지 가이드 김철수 씨가 제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 씨는 울산 정유단지에서 20년간 일해온 베테랑이었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SK에너지 울산 복합단지만으로도 하루 84만 배럴을 처리한다고 했어요. 이는 영국 전체 정제 능력과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인근의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S오일까지 모두 모여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정제탑 앞에 서서 올려다본 순간 저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80m 높이의 거대한 구조물이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뜨거운 수증기가 탑 꼭대기에서 솟구쳐 오르는 모습이 마치 거대한 용의 숨결 같았습니다. 김 씨가 저를 제어실로 안내했을 때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수백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마치 우주선을 조종하는 것처럼 컴퓨터 화면들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이런 첨단 자동화 시스템은 미국에서도 몇 곳에서만 봤던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공정 효율성이었어요. 원유에서 휘발유, 경유, 항공유까지 추출하는 수율이 95%를 넘는다고 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김 씨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항공유가 미국 서부까지 수출된다고요. 특히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사용하는 항공유 중 상당량이 울산산이라는 설명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유단지를 둘러보며 또 다른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환경 설비의 첨단화 수준이었습니다. 황 제거 시설,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 폐수 처리 시설까지 모든 게 최신 기술로 무장되어 있었어요. 유럽의 까다로운 환경 기준도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저장 탱크 지역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지름 80m가 넘는 거대한 원유 저장 탱크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김 씨 설명으로는 이곳만으로도 3천만 배럴을 저장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한국 전체로 치면 91치 석유 비축량을 훨씬 넘는 규모였습니다. 항만 시설도 압도적이었어요. 30만 톤급 대형 유조선이 동시에 세척까지 접안할 수 있는 부두였습니다. 하역 속도도 시간당 1만 배럴 이상이라고 했어요. 이런 효율성으로 중동에서 들어온 원유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연구개발 시설이었어요. 친환경 연료 개발을 위한 실험실이 정유단지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이오 연료, 수소, 지속가능 항공유까지 미래 에너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녁 무렵 울산 시내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거든요. 석유 없는 나라라고 무시했던 한국이 오히려 미국보다 앞선 기술과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미리 써둔 기사 초안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었거든요. 이건 미국에서도 본 적 없는 수준이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뉴욕 본사에 보낸 첫 번째 현지 리포트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첨단화된 시설을 확인했다고요.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취약성은 변하지 않았을 거라는 판단도 덧붙였습니다. 울산에서의 둘째 날, 저는 온산항 선적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시작된 하역 작업을 지켜보기 위해서였어요. 60만 톤. 한 달 동안 미국 서부로 수출되는 항공유 물량이었습니다. 거대한 유조선 세척이 나란히 정박해 있었어요. 선명에는 쉐브론, 엑손모빌, BP 등 세계적 석유회사 이름들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항만공사 직원 박영수 씨가 저를 안내하며 설명해줬습니다. 이 항공유들이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로 향한다고 했어요. 미국 서부 지역 항공유 수요의 29%를 한국이 담당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29%. 세계 1위 점유율이라는 박 씨의 말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미국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선적 현장에서 만난 현대오일뱅크 수출팀장 이정호 씨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작년 대비 항공유 수출량이 340%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항공업계가 회복되면서 고품질 항공유 수요가 폭증했다는 설명이었어요. 특히 한국산 항공유의 품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황 함량 0.0008% 이하, 불순물 제거율 99.98%라는 수치를 들었을 때 저는 고개를 절로 끄덕였어요.
이런 품질이면 유럽의 까다로운 기준도 여유롭게 통과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 팀장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국 항공사들이 한국산 항공유를 선호하는 이유는 단순히 가격 때문이 아니라고 했어요. 엔진 성능과 연비 환경 기준까지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항으로 이동해서 본 광경은 더욱 압도적이었어요. 컨테이너처럼 정렬된 석유 제품 수출 터미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루 평균 15만 톤의 석유 제품이 이곳을 통해 세계로 나간다고 했어요. 부산항만공사 김현우 과장이 보여준 수출 통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석유 제품 수출액이 작년 기준 630억 달러를 기록했다는 것이었어요. 이는 반도체 다음으로 큰 수출 품목이라고 했습니다. 자동차나 조선업보다도 더 큰 규모였어요. 김 과장은 지도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한국 석유 제품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고 했어요. 미국 서부는 물론이고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심지어 유럽까지 수출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싱가포르 경유 물량이었어요. 한국에서 생산된 석유 제품이 싱가포르를 거쳐 인도, 중동, 아프리카까지 재수출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아시아 석유 제품 허브라고 불리는 싱가포르조차 한국 제품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울산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S-오일 온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정유회사의 규모도 상상을 초월했어요. 하루 66만 배럴 처리 능력에 최신 잔사유 분해 시설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S-오일 수출 담당 차민호 이사는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줬어요. 모 회사인 사우디 아람코조차 한국에서 생산된 고부가 석유 제품을 역수입해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유를 주고 완제품을 사가는 구조라니 정말 놀라웠어요. 차 이사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정유업계의 경쟁력은 복합정제 시설에 있다고 했습니다. 원유에서 휘발유, 경유, 항공유, 납사, 아스팔트까지 모든 제품을 한 번에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서울로 올라오는 KTX 안에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과 너무 달랐거든요. 석유 없는 나라라고 무시했는데 오히려 미국을 살리고 있었다니요. 스마트폰으로 본사에 보낸 메시지에 저는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요. 한국이 단순한 정유국가가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었습니다. 미국을 살리는 게 한국이라니요. 제 모든 편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지 3일째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증산 결정이 발표된 것이었어요. 배럴당 85달러에서 62달러로. 하루 만에 유가가 27% 폭락했습니다. 저는 여의도 한 카페에서 블룸버그 뉴스를 보며 긴장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 200만 배럴 증산을 결정했다는 속보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제네바에서 만났던 라스 요한센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기가 가득했어요. 요한센은 득의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예측이 맞았다고 하면서 한국도 이제 끝났다고 단언했어요. 유가 폭락으로 정제 마진이 축소되면 한국 정유업계는 버틸 수 없을 거라는 분석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강조한 건 한국의 구조적 취약성이었어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원유 조달 구조상 유가 변동성에 극도로 민감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원유 가격이 떨어져도 재고 손실이 막대할 거라는 예측이었어요. 요한센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서둘러 증권가로 향했습니다. 여의도 금융가에서 만난 하나금융투자 김상철 애널리스트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김 애널리스트는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정유주들이 일제히 급락하고 있다고 했어요. SK이노베이션 8%, 현대오일뱅크 12%, GS 6% 하락이라는 수치를 보여주며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해외 투자은행들의 보고서였어요. 골드만삭스가 한국 정유업계 전망을 네거티브로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비슷한 입장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 요한센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시설이 좋고 기술력이 뛰어나도 원재료를 전량 수입하는 구조에서는 유가 변동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CNN 아시아지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 정유업계 현황에 대한 긴급 전화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답변했어요.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명동의 한 레스토랑에서 현지 에너지 기자들과 만났어요. 조선일보 산업부 박기철 기자, 매일경제 김영호 기자, 한국경제 이수진 기자가 참석했습니다. 박기철 기자의 표정도 어두웠어요. 정유업계 관계자들이 비상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유가 급락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김영호 기자는 더 구체적인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 정유회사들의 평균 손익분기점이 배럴당 65달러 수준인데 현재 육아로는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었어요. 재고 평가 손실까지 고려하면 상황이 더 심각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4대 정유회사의 합산 재고 가치가 150억 달러에 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가가 20달러 이상 떨어지면 3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요한센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의 예측이 맞는 것 같다고 인정했어요. 한국의 에너지 성공 신화가 허상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동료들과의 화상회의에서도 비슷한 분위기였어요. 마이클은 역시 자원 없는 나라는 한계가 있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앤드류도 한국 취재를 빨리 마무리하고 돌아오라고 조언했어요. 그날 밤 뉴욕 본사에 보낸 보고서에 저는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유가 폭락으로 한국 정유업계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요. 앞으로 며칠이 고비가 될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확인한 유가는 배럴당 58달러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요한센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유가가 무너졌으니 이제는 한국 차례라고 했던 그 말이요. 과연 한국이 이 위기를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요한센의 예측대로 무너질까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유가 폭락 3일째 아침, 저는 여의도 SK이노베이션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취재를 하러 온 것이었어요. 13.6달러. 리셉션 데스크에서 받은 브리핑 자료에 적힌 숫자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어제까지 5.4달러였던 정제 마진이 하루 만에 2.5배 폭등했다는 내용이었어요. SK이노베이션 전략기획실 정민수 부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정 부장의 표정은 밝았어요. 오히려 활기가 넘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놓친 게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정 부장은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유 가격 폭락이 한국 정유업계에는 오히려 호재라는 것이었어요. 원재료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제품 판매 가격과의 차이인 정제 마진이 급증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크래킹 스프레드라는 개념이었어요. 원유와 휘발유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했습니다. 아시아 프리미엄 때문에 완제품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설명이었어요. 정 부장이 보여준 그래프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정유업계의 손익분기점이 배럴당 20달러 수준이라는 것이었어요. 현재 유가 58달러면 3배 가까운 안전마진을 확보한 셈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아시아 지역 특성이었어요. 중동에서 아시아로 오는 원유는 운송비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는데 완제품 수출 시에는 이 프리미엄이 더 커진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지리적 이점이 극대화되는 구조였어요. 현대 오일뱅크로 이동해서 들은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최신 정제시설인 잔사유 업그레이딩 컴플렉스 덕분에 저급 원유도 고급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했어요. 원유 가격이 떨어질수록 오히려 마진이 커지는 구조였습니다. 현대 오일뱅크 전략기획팀 김태윤 차장이 구체적인 수치를 알려줬어요. 중진류 대비 경진류 가격 차이가 배럴당 15달러 수준인데 한국 정유회사들은 기술력으로 이 격차를 모두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GS칼텍스에서 만난 이재호 상무는 더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어요. 최근 3일간 신규 수주 물량이 전월 대비 200% 증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글로벌 바이어들이 한국산 제품을 더 많이 찾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특히 미국 서부 지역 항공사들의 주문이 폭증했다고 했습니다. 유가 하락으로 항공업계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고품질 항공유 수요가 급증한 것이었어요. 한국이 이 수요를 독점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S-오일 본사에서 확인한 자료는 정말 경이로웠어요. 아시아 지역 정제 마진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걸프만 지역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했어요. S-오일 재무팀 박성호 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정유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이 15%를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글로벌 정유업계 평균의 5배가 넘는 수치였어요. 이런 수익성이면 어떤 위기도 충분히 버틸 수 있겠더라고요. 여의도로 돌아와 증권가 분위기를 확인해봤는데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오전에 급락했던 정유주들이 오후 들어 일제히 급등하고 있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15% 상승, 현대오일뱅크도 18% 급등했어요. 하나금융투자 김상철 애널리스트를 다시 만났을 때 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전과는 정반대로 밝아진 얼굴로 한국 정유업계의 구조적 경쟁력을 설명해줬어요. 김 애널리스트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이 한국 정유업계의 진짜 저력을 과소평가했다고 인정했어요.
유가 하락이 오히려 최대 호재가 될 줄은 몰랐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날 저녁 라스 요한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의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다고 알려줬습니다. 요한센은 처음에는 믿지 않더니 나중에는 말문이 막혔어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유가 폭락이 한국에겐 오히려 날개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편견과 예측이 무너지는 통쾌한 반전이었어요. 한국 취재 마지막 날, 저는 인천 송도의 한 연구소에 서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본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미래였어요. 200일. 한국의 석유 비축 능력이었습니다. IEA 기준 90일의 2배가 넘는 수치였어요. 이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에너지 안보 체계라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석유공사 김동철 연구원이 저를 지하시설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동굴 같은 지하 비축기지가 펼쳐져 있었어요. 3천만 배럴을 저장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이런 시설이 전국에 17곳이나 있다고 했어요. 김 연구원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석유 비축량은 절대적 수치로도 세계 4위 수준이라고 했어요. 미국, 중국, 일본 다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구와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SAF 생산시설 견학이었습니다. 지속가능 항공유라는 뜻의 SAF는 미래 항공업계의 핵심 연료였거든요. 현대 오일뱅크 대산 공장의 SAF 생산 라인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폐식용유와 동물성 지방을 원료로 만드는 바이오 항공유 생산량이 연간 20만 톤에 달한다고 했어요. 이는 아시아 최대 규모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생산팀장 이성우 씨가 보여준 자료는 놀라웠어요. 한국이 생산하는 SAF가 유럽 항공사들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루프트한자, 에어프랑스, KLM 등이 모두 한국산 SAF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기술력이었습니다. 한국의 SAF 생산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어요. 탄소 저감 효과는 기존 항공유 대비 80% 이상이라는 수치를 들었을 때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울산 공장에서 본 수소 생산 시설도 압도적이었어요. 하루 3만 톤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수소차 200만 대가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는 설명이었어요. 수소사업부 정재훈 부장의 말에 따르면 한국이 세계 수소 경제를 선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생산부터 운송, 저장, 활용까지 전 과정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GS칼텍스의 탄소 포집 저장 기술도 놀라웠습니다. CCS라고 불리는 이 기술로 연간 1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는 자동차 20만 대가 배출하는 양과 맞먹는 규모였습니다. 기술연구소 박영민 박사는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줬어요. 한국의 CCS 기술이 노르웨이, 네덜란드와 함께 세계 3대 기술력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석유화학 강국의 저력이 친환경 기술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개발 중인 차세대 바이오 연료 기술은 정말 미래적이었어요. 미세 조류를 이용해 항공유를 만드는 기술이라니 SF 영화 같았습니다. 연구원 김민준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10년 내에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한국은 석유 수입 없이도 자체적으로 연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전망이었어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석유 한 방울 없는 나라라고 무시했던 한국이 실제로는 에너지 혁신의 최전선에 서 있었어요. 단순히 정유 강국을 넘어 미래 에너지까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라운지에서 마지막 기사를 작성하며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석유 한 방울 없는 나라가 이제는 미래까지 지배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뉴욕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기며 저는 한국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원의 저주가 아니라 자원의 축복을 만들어낸 나라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태평양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석유 한 방울 없는 나라가 세계 에너지의 심장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요. 무너질 현장을 찾으러 왔던 제가 오히려 미래를 발견하고 돌아가는 아이러니였어요. 그때 기내 승무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항공유도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요. 저는 그 순간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제 발밑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 하늘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거든요. 냉소와 편견으로 시작했던 취재가 감탄과 존경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를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